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최근 13경기 연속 승점을 기록하면서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카이오츠는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됐는데요.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71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71회 출발했습니다. 오늘 5월 7일 금요일이고요.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와 이현섭 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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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달이 바뀌어서 오늘 5월의 첫 회차를 맞이한 비하인드넷. 오늘도 부지런히 많은 또 NHL 시즌 막판 소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봐야겠죠. 유튜브 댓글입니다. 에드워드 마님이 5월 1일 토요일 댓글 주셨습니다. 밀러도 컵 한 번 못 들어올리고 은퇴... 댓글 주셨군요. 지난주에 NHL 애너임 덕스 라이언 밀러 선수의 은퇴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을 주셨어요. 미국 선수 통산 최다승도 했고 올스타도 해봤고 베지나 트로피도 받아봤고 올림픽 나갔죠? 메달도 따고 은메달 땄죠. 네. 올림픽에서 대회 MVP도 받았네요. 근데 스탠리컵 우승은 못 해보.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올림픽도 네. 금메달에서 그 크로즈비한테 연장 결승골 얻어맞고 은메달에 그쳤던 그때 골리가 라이언 밀러입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도 우승은 못 하고. 이 의미 그러니까 뛰어난 선수가 항상 이제 그 컵을 먹지는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밀러도 딱 맞는데 근데 또 컵을 가졌다고 이게 또 다 우수한 선수인가라고는 또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 뭐랄까 어쨌든 밀러도 커리어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지 않는가. 네. 우승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밀러도 있는데 데 베키스 선수도 지금 올해는 애너하임에서 뛰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선수도 참 커리어는 좋은 선수지만은 이제 그 올해를 끝으로 아마 은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세인트루이스랑 경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세인트루이스에서의 마지막 경기라고 원래 세인트루이스에 있었거든요. 베키스 선수가. 그래서 세인트루이스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애나하임 덕스 유니폼을 입고 했는데 졌을 겁니다. 아마 경기 그 결과까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졌을 거예요. 근데 그 경기 어쨌든 그 밀러랑 베키스도 둘 다 미국 선수고 굉장히 유사한 시기에 같이 이제 대표팀이라든가 많이 활동을 해왔는데 둘 다 이제 컵을 못 들어올렸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점은 안타깝지만 충분히 훌륭한 선수로 기억되겠죠. 예. 에드워드 마님 댓글 먼저 봤고요. 볼즈레치고님 역시 5월 1일 댓글 주셨습니다. 라이언 밀러 선수 은퇴 기념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다가 보니 리처드 박 코치님이 나오시더군요. 교포 선수들도 좋으니 한국계 선수들이 NHL에서 다시 뛰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하셨습니다. 한국계 혹은 한국인 선수가 NHL에서 뛰는 것을 바라는 마음 표현해 주셨는데 저희 동감하는 바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계나 교포 선수는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한국인? 예.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우리나라 시스템을 딱 가지고 넘어간 친구들이 성공을 해야 그때부터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러니까 슬로베니아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네. 안제 코피타르 올해 이번에 1000포인트 달성을 했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저는 교포나 한국계 선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시스템을 타서 이제 얘네 교포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시스템을 탁 타가지고 넘어갔다. 이러면 굉장히 큰 또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냥 사실 백지성 감독이나 박윤수 코치나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릴 때 캐나다나 미국으로 넘어간 이후에 그쪽 시스템을 밟으면서 성장을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뒤에 이제 올림픽이라는 기회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이나 코치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사실 일본은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본계 많죠. 켈러 야마모토, 그 다음에 닉스즈키, 그 다음에 그 조던 스펜스라고 그 LA 킹스에 있는 선수 또 한 명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선수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일본 교포 선수인데 이 친구들이 일본 하키에 공헌을 할까요?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만약에 캐나다 국가대표팀이라든지 미국 국가대표팀에 오퍼가 왔어요. 그래도 나는 일본에 그런 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일본 국가대표팀을 위해 뛸 것이다 라고 할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마도 볼츠 레츠고님은 당장은 이제 한국인 선수들이 NHL 무대 뛰는 걸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좀 당장이라도 교포 선수들이라도 한국 개라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뭐 반가우실 네. 수는 있죠. 근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네. 교포 선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선수가 우리나라 시스템 밟고 갔는데 뭐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요런 게 그게 진짜 더 값진 진짜 성과겠죠. 확실한 의미가 네.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댓글 잘 봤고요. 다음 댓글 볼게요. LEGOR OCKS99님 레고 락스 99님 처음 보는 아이디라서 제가 조금 서투네요. 5월 1일 댓글 주셨는데 Love this hockey talk 하셨어요. 저희의 하키 이야기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네요. 잘 즐겨주시는 것 같고 기분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계속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랜시스 기원님 5월 3일 댓글 주셨습니다. 노스 디비전의 막판 관전 포인트가 4위가 아닌 3위 싸움이 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일정이야 토론토와의 최종전 빼면 전부 탈락 팀들을 상대하는 위니펙이 훨씬 유리하지만 그 사이 몬트리올을 각각 3번, 2번 만날 토론토와 에드먼턴은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지 반대로 몬트리올도 어느 정도 원하는 1라운드 상대에 따라 힘을 조절할 수 있게 됐고요. 물론 토론토, 에드먼턴 이 두 팀은 1라운드부터 찬밥 더운 밥 가리면 안 되겠지만요. 밴쿠버는 끝까지 The Most Pathetic Team of the Year라는 탄성에 걸맞게 사건이 또 터져 안타깝습니다 하셨습니다. NHL 스코샤 노스 디비전 3위 위니펙이 7연패까지 빠졌고 몬트리올은 연승을 했고 두 팀이 승점이 뭐 거의 비슷해지는 진짜 놀라운 지금 막판 관전 포인트가 전개되고 있고요. 밴쿠버 공격수 제이크 버타넨 선수 성추행 혐의로 팀 떠났다는 이 소식 말씀하신 것 같죠? 예. 네. 뭐 되는 게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네. 이것까지 악재. 진짜 되는 게 없어요. 네. 밴쿠버는 그냥 참 이 정도로 진짜 한 시즌에 뭐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줄줄이 터진 팀은 진짜 최근 들어서 별로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참 올해 시즌은 그냥 카누스 팬분들 입장에서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버타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적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 친구도 1라운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만큼 전혀 성장하지 않는 이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밴쿠버의 안타까운 소식이 또 나왔고 노스 디비전의 이 흥미진진한 판도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댓글 감사합니다. 볼츠 레츠고님 5월 3일에 댓글 또 주셨네요. 프로 앞두고 바실렙스키에게 일주일간 휴식을 부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니 템파는 2위 아니면 3위로 시즌 마무리하고 프로 준비를 바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디트로이트 버니어 폼만 보면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버니어 정도면 프로 경쟁하는 팀들 중 꼴리가 불안불안한 팀들에게는 준수한 매물이었을 것 같은데 왜 트레이드 안 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캡 때문이었을까요? 하셨네요. 템파베이가 지난주에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선수 없이 2경기를 치렀어요. 디트로이트전. 이후에 5일 만에 또 바로 댈러스전 복귀는 했더라고요. 근데 디트로이트의 꼴리 조나탄 버니에 선수는 왜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르크 자체이기 때문이죠. 성적부터 모든 것이. 캡, 그 다음에 성적, 계약 기간 이 모든 것이 그냥 게르크 자체입니다. 버니어 같은 경우에 다른 팀이 데려오기에는 이제 이 선수가 아예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올해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생각보다 그 세이브 성공률 자체는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실점은 많고요. 실점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세이브 성공률이 괜찮은데 이제 실점 같은 부분이 많다면 한 번 먹을 때 시원하게 먹히고 또 이제 괜찮은 경기에서는 괜찮고 이런 이제 흐름이 왔다 갔다 이제 반복되는 게 실제로 게임으로 보시면은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를 데려온다라는 부분에서 1차적으로 의문부호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캡이 아마 300만 달러에 내년까지 잡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다른 팀 입장에서는 올해는 진짜 그 공통적으로 캡을 줄이는데 혈안이 된 그 뭐랄까 마감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캡을 줄이려고 무조건 해요. 300만 달러에. 버니어의 300만 달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걸 데려오면서까지. 이 캡을 그냥 100% 먹겠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윙스한테 일정 캡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더 많은 가치를 줘야 되죠. 네. 그럴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복 때문에 없다라고 이제 모든 팀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버니어는 안 움직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커리어에서 버니어 선수가 썩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그 LA 킹스 시절 이후로는 예. 토론토, 애너하임, 뭐 콜로라도, 디트로이트 이로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썩 그렇게 좋은 시즌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감안해 보면 진짜 게르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이 선수를 그냥 데려온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다른 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매력적인 그렇죠. 영입 후보가 아니었다. 전혀 매력적인 카드가 이렇게 아니에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 픽을 주면서 데려오는데 이게 보강이라고 할 수가 있나? 라는 진짜 딱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움직인 게 아닌가. 근데 윙즈는 상황이 다르죠. 윙스는 사실은 이제 그 지금 딱 2년을 보고 올 시즌 내년 시즌까지 이제 모든 캡 빠지는 거 딱 그거 보고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천천히 이제 리빌딩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윙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버니의 선수 정도 캡이나 뭐 실력 정도면은 그냥 한 1년 버티기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그냥 뭐 데리고 있는 부분, 뭐 이제 윙스가 올해 뭐 계약을 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버니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이 그렇게 썩 매력적인 카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군요. 댓글 잘 봤습니다. 다음 댓글 정곤킴님 5월 4일 댓글입니다. 미네소타 이러다 일 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골드나이츠가 3피리어드 후반까지 5대3으로 이기고 있어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연속 3골 헌납하고 역전패. 플레이오프 가면 미네소타와 붙을 것 같은데 이러다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건 아닌지 우우 하셨네요. 현지 시각으로 5월 3일 경기 미네소타가 베이거스에 6대5 역전승 거뒀던 그 경기 보시고 미네소타에 대한 감탄의 감상평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1라운드나 뭐 2라운드에서 만날 가능성은 존재하죠. 미네소타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봤을 때 지금 웨스트 디비전 1, 2, 3위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뭐 상대 전적도 비슷하고 세 팀 플레이오프 아무 가서도 차이가 예측하기가 없어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미네소타 경기력이 또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네소타 지금 로스터의 100%를 보여주고 있는 수준으로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웨스트 1, 2, 3은 지금 시점에서는 세 팀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네. 정곤킴님 댓글 또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하고요. N.리님 5월 5일 수요일 댓글 주셨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컬럼버스 창단 때부터 응원했지만 우승은 안 바라고 슈퍼스타를 만들어낼 능력이나 의지라도 있으면 계속 보겠는데 이제는 토토가 잘리지 않는 이상 내년 익스펜션 픽하는 거 봐서 시애틀로 갈아탈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질문인데요. 라스베가스는 어떻게 창단과 거의 동시에 디비전 최강팀이 되었을까요? 그 팀에 관심을 두지를 않아서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릅니다. 짧게라도 이유 좀 알려주세요. 라는 댓글 주셨어요. 현재는 콜럼버스 팬이신데 신생팀 시애틀 크라켄으로 갈아타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창단 첫 시즌에 스탠리컵 파이널에 올라갔었고요. 처음부터 잘했어요. 처음부터 잘했고 뭐 현재도 좋은 성적을 유지 중인 팀이 베이거스인데 베이거스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강팀이 되었는가? 이현숙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의 차이입니다. 눈? 스카우트. 선수들을 잘 선발했다. 그만큼 잘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결국 이제 확장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의 선수들을 이제 한 명씩 일단 보호 명단이 제외된 선수들을 한 명씩 빼오는 그런 느낌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팀을 구색을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예. 그걸 잘했다는 거죠. 딱 보시면은 전부 다 전원이 선수들이 어떤 리그에서나 그렇지만은 이 친구들이 능력 자체는 괜찮은데 실제로 이제 경기 자체를 보면은 참 괜찮은 선수인데 뭐 여러 가지의 이유로서 많은 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그 여러 가지 이유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선수진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이 선수를 그냥 막 넣기에 좀 그런 상황, 좀 그런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재반 상황으로 인해서 못 뛰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출장식 실력 자체는 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진짜 다 데려왔어요. 잘 골라왔다. 진짜 다 데려왔습니다. 보시면은 당장 그 시즌에 잘했던 선수들은 뭐 코디 이킨, 토마시 노세크, 그 다음에 조나탄 마르체소, 브레이든 맥뎁도 첫 시즌 그때 있을 때 굉장히 잘했거든요. 피에르 에드와르드 벨마르 이 선수 지금 콜로라도 가 있죠. 근데 그 캡 때문에 못 잡은 이후로. 그 다음에
라입식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도 괜찮았습니다. 브랜든 어쨌든. 라입식. 예. 콜린 밀러도 있었고 지금 이제 버펄로 했지만 이 선수들이 캡 때문에 좀 보내는 선택을 한 선수였고 그다음에 보면은 뭐 다비드 페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릭 하울라, 빌리암 칼손,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네이트 슈미트. 지금 다른 팀으로 이적했어도 다른 팀에서 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수들. 그런 이거 선수들 다 많네요. 캡 때문에 못 잡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는.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뽑지 않을 테니까 지명권을 달라 해가지고 또 지명권도 많이 받았었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잘 밟아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리고 팀 칼라도 딱 어떻게 보면은 잘 맞았습니다. 이제 제라드 갤런트 감독의 딱 색깔에 맞는 선수들 완벽하게 딱 전부 구성을 해가지고 임했던 시즌이거든요. 네. 가만히 보면은 새로운 감독이 들어왔는데 너무 이제 그 현재 선수들이 전임자 컬러의 선수들이라서 이 선수들이 새로운 감독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이제 종종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었죠. 왜냐하면은 뽑을 때부터 딱 맞는 선수들을 같이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이제 강력한 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되는 거고요. 근데 시애틀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뜯긴 데에서 이제 팀들이 예방책들을 조금씩 세우는 느낌으로 갔거든요. 지금 4년이 지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은 쉽진 않을 거예요. 이만큼 좋은 팀은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시애틀이 잘 뽑는다고 해도. 그래서 뭐 시애틀이 지금 이제부터 얼마 전에 이제 그 마지막 가맹 계약금을 다 지불을 하고 정식 32번째 프랜차이즈로 승인이 됐는데 이제 움직일 수 있죠. 뭐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거 지금부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느 정도의 눈으로 스카우팅 능력으로서 선수들을 판단을 하고 우리가 이런 선수들을 데려올지라는 이제 계획을 세웠을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7년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같은 팀은 아마 2021년에는 그 시애틀에서는 그 정도의 팀까지는 보기 시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베이거스의 성공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애틀 크라켄이 어떤 팀을 구축할지도 기대가 되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마지막 댓글 D.H.K님 5월 7일 금요일 오늘 댓글 주셨습니다. 으아 생각도 않던 역습을 맞아버렸습니다. 버펄로에게 한 방 맞을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두 경기 다 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1패 1OT로 최악의 상황이 나와버려서 상위 두 팀이 한 경기만 더 이겨도 홈아이스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니 이젠 남은 경기 대비 잘해서 플레이오프 때 누구를 만날지 고민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워싱턴 레인저스 2연전에서 또 톰 윌슨이 한 건 했던 것 같더군요. 파나리는 몇 경기 안 남긴 했지만 시즌 아웃인 것 같고 하여간 $5,000 벌금 받긴 했는데 레인저스는 왜 출장 정지가 아니냐고 불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어젠 경기 시작한 지 5분 만에 파이트만 6차례 인스티게이팅으로 미스컨덕트까지 나오는 일도 벌어졌고 하셨어요. 뉴욕 아일랜더스가 버펄로와의 2연전 1패 1OT에 그쳤죠. 두 경기 다 역전패. 그 말씀이시고요. 워싱턴 톰 윌슨은 말씀 주신 대로 벌금 받았고 레인저스의 파벨 부치네비치 선수는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고 레인저스 구단도 벌금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 시리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하키에서 득점과 관련된 판독을 하면서 옵사이드나 골라인 같은 부분은 시야만 안 가린다면 골인지 노골인지 거의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지만 골리 인터피어런스 관련 골 판독은 되게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끔 보면 방해인 것 같기도 한데 골로 판정된 걸 보기도 했고 골리 인터피어런스 관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 발라모프 골리가 확실히 스탯이 좋기도 해서 기대하는 부분인데 바실렙스키가 시즌 중에 보여준 퍼포먼스가 꽤 좋기도 해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발라모프 골리가 배지나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골리 인터피어런스의 판단에 대한 기준에 관한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한번 룰북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방대한 내용이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굉장히 좀 파생되는 상황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뭐랄까 그런 세부 규칙 같은 부분은 뭔가 이 모든 거를 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그냥 굉장히 뭐 그냥 간략하게 보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또 밀쳐서 넘어져서 골리가 방해가 됐는데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그
이 그 컨택을 초래한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일단은 그냥 굉장히 가볍게 보시려면은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골리가 분명히 방해를 받아서 실점을 했는데 만약에 그 컨택의 주체가 우리 수비수가 상대방 공격수를 밀었는데 그거의 원인이 돼서 실점이 됐다라고 하면은 보통 골리 인터ference 안 물립니다. 근데 만약에 공격자에 의해서 뭔가 그런 그 골리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 그래서 골리가 못 막아서 실점을 했다. 이런 부분이 되면은 당연히 바로 불리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냥 굉장히 강력하게만 하면은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정도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한 골리 인터피어런스에 대한 이해가 그냥 확 잡히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거는 진짜 너무 그 상황도 막 많고 하니까 저는 좀 룰북이나 이런 거를 좀 번거롭지만 영문이지만 한번은 찾아보시는 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박민찬 PD님, 골리로서 뭐 이런 좀 경험담을 토대로 좀 골리 인터피어런스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동호회에서는 그런 동호회에서 골리 인터피어런스 안 나옵니까? 누구라도 건드리는 상황이 나오면은 아저씨들끼리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좀 억울했거나 이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그냥 골리로서. 골을 먹었으면 먹었지 뭐 누가 건들고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많이 애매하고 심판의 재량이 많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뭐 국내를 막론하고 계속 언급이 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갑론을박이 좀 많은 것 같군요. 두 번째 질문은 뉴욕 아일랜더스의 골리 세미온 발라모프 선수의 올 시즌 베지나 트로피 수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템파베이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선수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시는지. 언급 주신 선수가 한 명 빠진 선수는 필립 그루바워 선수. 그 그루바워까지 후보다. 네, 근데 그루바워는 개인 성적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워낙 팀 성적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스탯상으로는 바실렙스키보다는 못 미치더라고요. 그루바워 선수 같은 못 경우에는. 미칩니다. 근데 그냥 이제 개인 성적으로만 딱 넣고 보면 발라모프입니다. 근데 막차 타고 들어갈 느낌이거든요 지금. 아일랜더스가.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값이면은 팀 성적까지 좀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기자단 투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이제 수상 같은 부분. 그래서 뭐 생각보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혹시 그루바워 선수가 이제 예년 대비 올 시즌의 활약상의 어떤 그 성장폭, 발전폭을 생각한다면은 그건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거는 안 반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근데 플레리도 괜찮은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글쎄요. 근데 플레리도 후보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루바워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중간에 또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오랫동안 연승 기간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지금 만약에 콜로라도가 진짜 어떻게 억지로 1등 해가지고 1등 한다. 웨스트 디비전에서. 그러면은 그루바워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 근데 이제 플레리도 괜찮고 발라모프도 괜찮고 하는데 또 바실렙스키도 개인 성적상으로 보면 발라모프랑 막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개인 성적으로 근데 딱 놓고 보면은 무조건 발라모프 줘야 됩니다. 지금 셧아웃도 제일 많고요, 이 선수가. 세이브 성공률도 제일 높네요. 93%로 제일 높고요. 그다음 바실렙스키가 92.8%로 두 번째고 셧아웃 5개. 근데 플레리가 92.6%에 셧아웃 5개. 거의 2개 차이가 없거든요, 이 두 선수는. 그리고 그루바워 같은 경우는 셧아웃이 6개인데 세이브 성공률 92%로 조금 낮습니다. 근데 평균 실점도 뭐 2.03이면 2위. 개인 성적으로 보면 그루바워는 한 2위 정도 되는 거예요. 1위는 발라모프, 2위가 그루바워. 그 다음에 뭐 바실렙스키나 플레리는 그냥 판단의 기준입니다. 거의 둘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바실렙스키 선수는 이제 출장 경기가 많다는 거, 승률이 높다는 거, 뭐 이 정도는 또 스탯에서 눈에 띄네요. 뭐 출장 경기도 결과적으로 그루바워는 2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루바워는 모든 부분에서 거의 한 2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좀 베지나가 표가 많이 갈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겠군요. 앞서 말씀드린 뭐 팀 성적 생각하면 플레리가 또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베이스 골든 나이츠가 거의 올해 웨스트 디비전 거의 1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시작부터.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플레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시즌 중간에 굉장히 콜로라도의 그 상승세를 생각해 보면은 그루바우가 맞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개인 성적만으로 딱 봤을 때는 발라모프가 뭐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전반 또 템파도 그렇게 보면 나쁘지 않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은 또 사실 이제 바실레프스키 올리는 것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올해 표가 많이 갈릴 것 같다라는 거고 그냥 제가 뽑아보면 저는 발라모프 줍니다. 지금 거론된 선수들 다 각각의 성과가 있고 받을 만한 자격들을 다 갖고 있는 후보들이라고 충분합니다. 보니까 모두 다. 충분히 뭐 발라모프 선수의 수상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몇 경기 더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 몇 경기로 솔직히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요. 여기서 예를 들면 플레리가 셔다 2개 추가한다. 이러면 그냥 플레리가 간 겁니다. 마지막 인상이 중요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D.H.K님 댓글 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팟빵에 YB성님이 5월 3일 월요일에 후원해 주셨는데요. 지난 270회에 만캐시를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팟빵에서 정기 후원처럼 매달 첫 주에 이렇게 항상 후원을 해주고 계신데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또 콘텐츠 제작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YB성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하인더넷 SNS 또 팟빵 유튜브 통해서 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잠시 후에는 NHL 지난 한 주 또 되돌아봐야겠죠? NHL 주간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플레이가 거친 편이고요. 체킹도 과감하게 하는 편이고 공격할 때나 수비할 때 몸 들이대면서 꼭 잡혀맞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플레이를 할 때 부상 걱정이 안 드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플레이해서 부상당할 수 없으니까 나름 준비를 하는데요. 하키 장비들이 제 몸에 딱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이할 때 좀 부담되는 부위나 장비에다가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요. 필드폼을 제가 필요한 부위로 잘라 붙여서 보강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마음을 좀 늘게 되는 거죠. 쓰기 편하고 이제 충격 흡수도 잘 되고 그래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비하인드넷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시즌 주간 리뷰 해보겠습니다. 먼저 5월 1일에 2021년 4월 NHL Stars of the Month 이달의 선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각 디비전별로 최애 우수 선수 한 명씩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5월 1일에 떴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센터 핀란드 출신의 세바스티안 아호 선수입니다. 16경기 6골 12도움 18포인트를 올렸는데 이븐 스트렝스 골, 파워플레이 골, 쇼트헤드 골이 각각 2골씩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특히나 4월 마지막 6경기에서 3골 8도움 11포인트로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에서는 보스턴 브루인스의 레프트윙 캐나다 출신의 브래드 마샨드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17경기 14골에 도움 10개, 24포인트. 쇼텐디드 골이 3골이나 있었네요. 4월에만 멀티포인트 올린 경기가 7경기나 됐었고요. 4포인트를 기록한 경기도 2경기나 있었고 결승골도 4번이나 있었습니다. 스코샤 노스 디비전에서는 토론토 메이플립스의 센터 미국 출신 오스턴 매슈스 선수가 뽑혔습니다. 13경기 12골 6도움 18포인트였고요. 4월에 13경기 중에서 10경기에서 골을 넣었네요. 지금 오늘까지 시즌 40골. 골 랭킹에서는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월에 이어서 올 시즌 두 번째로 스코샤 노스 디비전 또 이달의 선수로 뽑혔네요. 맥데이비드 선수랑 2번씩 나눠 갖고 있네요. 혼다 웨스트 디비전에서는 콜로라도 애벌랜치의 센터 네이선 맥키넌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역시 캐나다 출신 선수인데요. 13경기에 9골 12도움 21포인트였습니다. 4월 13경기 중에서 12경기에서 포인트를 올렸네요. 7경기 멀티포인트 경기가 있었고 최근까지 15경기 연속 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던 네이선 맥키넌 선수입니다. 그리고 루키 오브 더 먼스 이달의 신인으로는 댈러스 스타스의 레프트윙 미국 출신의 제이슨 로버트슨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17경기 8골에 도움 10개 18포인트. 2017년 2라운드 전체 39순위 지명을 받았던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엔 3경기밖에 안 나왔었는데 올 시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NHL에서 뛰고 있고 4월에 9경기 연속 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었군요. 지금 올 시즌 카일더 트로피 수상 유력 후보 중에 2순위라고 할게요. 2순위. 2순위
1순위 결정이 났습니다. 지난 회에는 뭐 로버트슨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거는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지난주에 그 베이거스 전 딱 그걸로 끝났습니다. 칼더 레이스는 끝났어요. 일단 4월에 가장 뭐 좋았던 선수 5명이 이렇게 뽑혔는데 이 5선수의 활약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뽑힐 만한 선수들 뽑히지 않아요. 뭐 따로 이견은 없으시고요. 예, 뭐 딱히 그렇게 덧붙일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다들 그 팀에서 딱 이제 원하는 수준의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진짜 이거는 뭐 뽑힐 만한 친구들이 뽑혔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지금 상승세에 있는 팀들의 주축 선수들이 진짜 이번에 다 뽑혔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댈러스의 제이슨 로버트슨 선수는 보니까 인상이 동양계처럼 느낌을 받아서 이 선수가 어딘가 했더니 필리핀계 미국인이더라고요. 이 선수 신인왕 2위. 그럼 1위는 키릴 카프리조프로 이제 지난주에까지는 이제 지난주까지는 경합이었습니다만은 이번 주 카프리조프의 그 베이거스전을 보신 분들이라면 끝났다라고 이제 이거는 아무리 로버트슨이 날고 기어도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뭐랄까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다음 또 역할로 봐도 사실 이제 좀 더 위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방점까지 확실히 찍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근데 진짜 경합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제이슨 로버트슨 선수도 4월에 잘 했고요. 참고로 동생이 지금 토론토의 니콜라이 로버트슨 선수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5월 3일에 NHL 3스타스 또 발표가 있었어요. 4월 26일부터 5월 2일 활약 기준인데요. 세 선수 볼까요? 첫 번째 스타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의 독일 출신 골리 토마스 그라이스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2경기 나와서 2경기 다 셧아웃 했어요. 2경기 총 66세이브 무실점이었는데 콜럼버스전 33세이브 셧아웃, OT 승리까지는 되지 못했고 슛아웃에서 졌습니다. 템파베이전에서는 33세이브 셧아웃 승리, 슛아웃으로 또 이겼어요. 2경기 다 1대0 경기였네요. 두 번째 스타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센터 캐나다 출신 코너 맥데이비드 선수였습니다. 4경기에 4골 6돔 10포인트, 위니펙과 캘거리 상대로 4경기를 했는데 3포인트 이상 기록한 경기가 3경기나 있었군요. 특히나 위니펙전 2경기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올 시즌에 52경기 전 경기 나와서 지금 31골 65돔 96포인트니까 남은 4경기에서 4포인트 하면 56경기 체제에서 100포인트가 됩니다. 거의 뭐 유력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스타 뉴욕 아일랜더스의 러시아 출신 골리 세미언 발라모프 선수였습니다. 역시 2경기 나와서 2경기 다 셧아웃을 했는데 총 53세이브 무실점이었어요. 뉴욕 레인저스 2연전에서 25세이브 셧아웃, 28세이브 셧아웃 2승을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출신 골리 2명이 뽑혔다는 좀 그런 특징이 있었던 3스타스였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역시 이견이 없으신가요? 발라모프 선수가 최근에 또 잘했습니다. 인상이 좀 있었군요. 오늘은 또 지던데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라이스 선수가 최근에 그 SNS에서 약간 조금 이제 그 경솔한 행동을 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잘했지만 이제 좀 있으면 월드 챔피언십 하잖아요. 독일 국가대표팀 명단 4위 제거가 돼버렸습니다. 독일로서는 손실이네요. 그렇죠. 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게시물에 참 요즘에 그 많이 이슈를 안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 뭐랄까 좀 이슈가 있어서 이제 독일 국가대표팀 측에서 그라이스 안 부르겠다라고 이제 단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라이스 선수는 뭐 이번 오프 시즌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라이스가 있든 없든 어쨌든 독일 대표팀은 굴러갈 정도의 전력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뭐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NHL급 골리가 일단 오면은 일단 골리가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전력에 도움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드라이자이트나 카운 같은 선수들이 이번에는 월드 챔피언십 딱 합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플레이오프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명이라도 더 이제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일단 그라이스가 일단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독일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는 머리가 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맥데이비드는 진짜 뭐 올 시즌 언터처블이죠. 뭐 이제 그 시즌 초중반까지는
매슈스도 그 하트 트로피에 그런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이제 그런 뭐랄까 이야기도 참 많았었고 실제로 이제 골을 많이 넣는 부분에서 비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 그런 의견도 기원님께서 그런 의견도 이제 조심스럽게 표현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그냥 언터처블이죠 올 시즌은 진짜 이제 그 이야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매슈스가 굉장히 잘하는데도 지금 56경기 체제에서 100포인트라는 거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거 거의 유력합니다. 오늘도 3어시스트 정립을 했더라만요. 예. 참 대단한데 와 진짜 예전에 크로스비 선수가 1011 시즌에 제가 그때는 이제 그 군 복무 중이라서 그 시즌하고 많이 비교가 되더군요. 경기 자체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때도 이제 그 하키 잡지 같은 걸 해외에서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받아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시즌을 올렸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웨인 그리츠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득점 생산력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독보적으로 지금 현역 선수들 중에서 뛰어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진짜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뚫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슈퍼스타로서의 그런 팀 성적 중요합니다. 그렇죠. 팀 성적 같은 부분도 올해 같은 부분에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슬슬 나와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지켜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네. 부분. 그래도 뭐 데널 너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도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제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라는 부분.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클래프범 선수가 좀 나가면서 좀 불안하지 않나라고 실제로 좀 불안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너스가 확실한 카드로 성장을 하고. 그다음 뭐 쿨리코프 이런 선수들도 데려왔는데 참 잘 써먹더라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진도 조금 안정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2번 시드로 가고 위니펙을 좀 일찍 깨고 만약에 토론토랑 붙었는데 만약에 이긴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그 더 높은 가치를 뭐랄까 이제 팀 성적으로도 뭔가 백데이비드가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부분 뭐 좀 그럼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각 디비전별로 지난 한 주 판도를 돌아볼 텐데요. 정규리그 딱 2주 남았습니다. 지금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16개 팀 중에서 13개 팀이 확정돼 있어요. 저희 다음 회가 아마 5월 14일 금요일에 할 것 같은데 그때쯤이면 다 확정이 나 있지 않을까. 순위도 다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지막 주가 스코시아노스 디비전만 일정이 있는데 거의 밴쿠버 캘거리 경기 위주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면 다 나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지금 사실상 두 자리도 더 끝난 상황입니다. 거의 뭐 이제 다음 경기면 확정이 될 수 있는. 사실상 이제 모든 자리가 확정은 됐는데 네. 진짜 그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는 이런 이제 그런 디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71회 리뷰는요. 현지 시각 기준 5월 6일 목요일 경기, 한국 시각 기준 5월 7일 금요일 경기 결과까지 반영된 상태에서 이야기한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순위별로 가보겠습니다. 1위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입니다. 오늘 이 디비전에서 좀 자세히 볼 팀이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거든요. 그냥 바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콜럼버스와 또 시카고를 만났는데 콜럼버스전 승리했고 시카고와의 홈 3연전에서 2승 1OT. 오늘 마지막 5분 동안에 2실점하면서 일단 역전패를 하는 바람에 5연승은 끝났습니다. 최근 9승 4OT 13경기 연속 승점을 올리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도 4경기 3승 1OT로 좋았고요. 승점 80점에 선착한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입니다. 지금 뭐 리그에서 제일 센 팀이죠. 승점만으로 봤을 때는 네. 실제로 이제 팀 자체가 약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상 거의 센트럴 1위도 오늘 또 승점을 이제 가져가면서 어떻게든 승점을 가져가면서 거의 확정을 지은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예. 거의 확정이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 13경기 연속 승점 같은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12경기 동안에 이제 쭉쭉 차근히 살펴보면은 플레이오프 바라보는 팀들한테는 거의 뭐 2점 이상의 승점을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팀들은 다 잡았습니다. 예. 오늘 이제 졌지만 오늘 이제 시카고 이기긴 1점은 했지만 땄어요 오늘도. 그래도 어쨌든 1점을 땄다라는 네. 부분. 그래서 플레이오프권 팀들에게는 뭐 2경기에서 2점 이상의 승점, 그러니까 1승 1패는 적어도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레이오프 아닌 팀은 뭐 2연전 하면은 뭐 거의 다 잡는
이런 모습이 또 지난 12경기 연속 승점 딱 그런 그림에서 보였습니다. 예. 자, 이제 캐롤라이나 입장에서는 내슈빌과 원정 2연전만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서 두 경기에서 2점만 따면 자력으로 1위가 되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이제 최근 13경기 연속 승점. 최근에 아주 또 기세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최근의 어떤 분위기에 대한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다시 뭉친 1라인을 포함해서 1에서 3라인까지 진짜 빈틈이 없습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테레베이넨 선수가 4월 29일 날 부상해서 복귀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스베치니코프, 아호, 테레베이넨 요 조합이 예전부터 이제 거의 이제 캐롤라이나 1라인이라고 딱 불리는 그 1라인이 다시 뭉쳤는데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2, 3라인에도 니더라이턴, 트로책, 네차스, 포글, 스털, 파스트 이렇게 6명이 2, 3라인에 굉장히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서 굉장히 좋은 공격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언급드린 9명의 선수들이요. 풀시즌 기준으로 모두 10골에서 15골 넣어놓은 다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예. 풀시즌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뭐 올 시즌도 지금 10골 넘은 선수들이 지금 언급드린 선수들 파스트 빼고 다 10골 넘었거든요. 예.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득점 같은 부분에서 최소 20포인트 이상씩은 다 해주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올해 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이제 이달의 선수에도 성장이 됐지만 벌써 24골 넣었어요. 네. 24-33입니다. 이제 뭐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선수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활동량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 이 9명의 선수들 중에 최소 6명, 7명의 선수는 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과 동시에 수비적으로도 상대방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 예전에도 뭐 자주 캐롤라이나 때 언급을 드리지만은 감독 브린다무르 선수의 현역 때 스타일이랑 정말 유사하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그냥 아주 다 모아놨어요. 근데 정말 시너지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뭐 전반적으로 지금 1에서 3라인에서 어쨌든 빈틈이 없다라는 부분. 올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캐롤라이나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수비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진짜 다들 빵빵 터트리면서 수비진에서 조금 이제 더 공격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뭐 수비진에서 공격 지원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사실은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아주 힘을 쭉 받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공격 1, 2, 3라인이 다 갖춰지면서 오히려 이제 공격진에서 화력이 더 잘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예, 또 그런 부분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개 라인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테레베이넨 선수까지 복귀가 되면서 더 힘을 받고 있는 라인인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상승세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골텐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고요? 캐롤라이나의 지금까지의 큰 약점은 뭐냐면은 골텐딩이 안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뭐 무라제크라든가 라이머 이 두 명이 되겠죠. 이 두 선수가 그렇게 나쁜 선수들은 아닌데 드문드문 기복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서 무너진다라든지 이런 모습을 참 자주 보여주면서 좀 믿을 만한 활약을 해야 될 때 못하는 또 이런 모습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무라제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부상으로 선수가. 많은 경기 올 시즌 못 나왔습니다. 예, 올 시즌도 그렇고 예전부터도 참 부상이 문제였던 선수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불안했는데 올해 네덜코비치 선수가 중간에 이제 무라제크 선수의 부상으로 긴 공백을 발생했던 시기에 거의 주전급 활약을 해주면서 딱 주전골리가 생겼습니다. 예. 네덜코비치 선수 올해 22경기에서 1.89에 93.2 세이브 성공률이거든요. 굉장해요. 지금 제일 잘하고 있어요? 예. 팀 내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라제크 선수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라인업에 복귀를 했죠. 그러면서 지난 시즌까지 이제 세이브 성공률이 90.5%였습니다. 팀 세이브 성공률이. 예. 굉장히 좋지가 않죠. 이제 거의 리그 딱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덜코비치 선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무라제크 선수도 지금 10경기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스트라인은 굉장히 좋아요. 이 선수가 93.4에 1.75입니다. 뭐 지난주 복귀 전에서도 일단 승리를 했어요. 예,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팀 세이브 성공률이 91.7%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거의 1.2% 올라갔죠. 뭐 대단한 그런 약점이 보완이 된 거의 그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플레이오프도 이런 활약이 좀 이뤄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왜 뭐 두 명 다 잘하는데 왜 세이브 성공률 91.7밖에 안 돼요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라이머가 다 깎아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임스 라이머도 네들코비치하고 똑같이 22경기 나오긴 했는데 스탯이 많이 차이 납니다. 2.66에 90.6%거든요. 네. 다 깎아먹었죠. 22경기나 나왔으니까 이 스탯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꼴리가 어쨌든 지금 주전 2명이 뭐 무라제크 선수는 경기 수가 적긴 하지만 2명이 다 93%가 넘었습니다. 세이브 성공률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캐롤라이나를 진짜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뭐 슬레이빈, 패시, 그다음에 셰이, 해밀턴, 뭐 수비진도 거의 뭐 빵빵하게 잘 구성이 돼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야 올해 진짜 뭔가 캐롤라이나가 시드도 잘 받았고 그다음에 관중도 일부 이제 플레이오프 때 이제 허용이 되는 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관중들의 힘까지 이렇게 받고 한다고 분위기를 탄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내슈빌이 이제 그 이야기 조금 뒤에 하겠지만은 지금 내슈빌이 조금 더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4위 싸움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 캐롤라이나 내슈빌 상대 전적이 6전 전승입니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6전 원사이드입니다. 전승. 네. 그렇기 때문에 5패 1 OT 했네요. 만약에 내슈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못해도 4승 1패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쭉쭉 올라가서 근데 반면에 템파 플로리다는 진짜 피튀기 싸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비슷합니다. 상대 전적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올해 캐롤라이나는 진짜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좋지 않은가. 네. 그리고 지금 성적으로 보면은 1위죠. 전체 1위죠. 이게 네.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올해는 2라운드 끝나면은 이제 진출한 팀들로 리시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위 되면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전체 1위를 가져간다는 게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점점 이제 등이 이제 바람을 타는 이제 뭐 어떻게 순풍을 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캐롤라이나 올해 기회가 온 거죠. 이럴 때 잡아야 됩니다. 최근 분위기도 좋고 자리도 잘 잡아가고 있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시즌 전에는 라이머랑 무라제크만 보고 있었는데 그죠? 네덜코비치가 등장하면서 골텐딩도 안정됐다. 이 부분도 최근 올 시즌 좋은 성적의 큰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위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음 순위 이어서 보겠습니다. 현재 2위는 템파베이 라이트닝인데요. 지난주에 3경기 2승 1 OT 했습니다. 최근 6승 1 OT 7경기 연속 승점이면서 2위로 순위도 올라왔어요. 커티스 맥클레이니 선수 나온 경기에서 OT를 하는 바람에 4연승은 끝났던 지난주였습니다. 크리스토퍼 깁슨 꼴리도 지난주에 나와서 또 승리를 했습니다. 3년 만에 또 개인적인 승리였네요. 스티븐 스탬코스 선수가 플레이오프 시작에 맞춰서 복귀 중이라는 또 소식도 전해졌던 템파베이였고요. 3위는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지난주 3경기 모두 승리했습니다. 최근 4연승, 8승 2패 1 OT, 최근 기세가 좋은데 순위는 3위로 한 단계 내려간 지난주였고요. 스펜서 나이트 꼴리가 NHL 역대 최초 데뷔 이후 4연승을 기록했던 지난주였습니다. 그게 최초고 최연소고 뭐 아무튼 기록이, 걸린 게 네. 좀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경기는 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4연승으로 끝났어요. 뭐 어쨌든 불이 붙었다. 네. 나이트도. 지금 2위 템파베이랑 3위 플로리다가 승점은 똑같고 경기는 템파베이가 한 경기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두 팀 맞대결 2연전 마지막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둘이 붙습니다. 여기서 하필이면. 2, 3위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굉장히 네. 커졌고요. 사실 이제 뭐 그냥 여기서 결정이 난다고 봐야죠. 두 팀 올 시즌 상대 전적도 3번 이기고 3번 지고 56경기이고 56경기 체제고 플로리다가 54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경기 남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템파가 뭐 이 다음 경기 이겨서 77점이 된다고 해도 뭐 사실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플로리다가 요 두 경기에서 어쨌든 그냥 뭐 판가름이 난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이 두 팀은 재밌게는 흘러가는데 진짜 뭐 예측은 잘 안 되네요. 뭐 어떤 느낌으로 펼쳐질지. 플로리다로서는 이제는 1위는 불가능해졌어요. 불가능해졌죠. 어쨌든 네, 템파베이 플로리다는. 2연전 통해서 2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 예. 홈에서 하는 2연전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기회는 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관중이 글쎄요. 이제 100%인 데가 아마 올 플레이오프 때는
1라운드 때는 없을 겁니다. 네. 뭐 2, 3라운드 때는 1라운드 때도 이제 생기는 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플로리다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홈에서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네. 이제 1라운드 자체를 그리고 템파를 상대로 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근데 플로리다는 일단 저는 진짜 중요할 때 드레이거라든지 나이트라든지 결국은 진짜 중요할 때 잘해줘야 되는 친구는 버브롭스키일 것 같거든요. 네네. 진짜 중요할 때. 왜냐하면은 뭐 드레이거나 나이트는 사실 뭐 NHL에서 막 그렇게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동안. 근데 그 버브롭스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언제죠? 그 콜럼버스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팀을 막 이끄는 능력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팀의 핀치에 몰리게 되면은 보브롭스키 카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만약에 진짜 잘해주면은 지는 경기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역량을 가진 선수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올해 아무리 막장이라고 네.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이 템파를 상대로 참 쉽지 않을 거. 그래도 다행히 플로리다 입장에서 다행인 부분은 플레이오프 때 뭐 스탬코스 돌아온다 그러고 그리고 정규 시즌 때 쿠체로프가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예. 요건 다행입니다. 요 두 명 없이 어쨌든 그 홈아이스가 걸린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지금 위치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로리다가 많이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뭐 굉장히 주목되는 플로리다 2연전이 될 것 같고요. 2, 3위 경쟁 계속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디비전 4, 5위 경쟁이 남아있는데 4위가 내시빌 프레데터스입니다. 지난주 2승 1패 4위는 지켰는데 2승 다 연장승이었어요. 올 시즌 연장 이후 승부에서 10승 2패 강세를 보였던 내슈빌의 그 분위기는 계속됐고요. 댈러스 스타스가 현재 5위인데 지난주 1패 2OT 좋지 않았죠. 최근 5경기 3패 2OT 승리가 없습니다. 댈러스는 올 시즌에 참 유독 연장 이후 패배가 많은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요한 내시빌전에서도 그리고 다음 플로리다전에서도 연장패 결국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내시빌과의 경쟁에서 좀 더 어려워진 댈러스의 상황이고요. 댈러스의 타일러 세긴 선수가 플로리다전에서 올 시즌 첫 출장했는데 뭐 돌아오자마자 지금 2경기 연속골이네요. 자, 4위 내시빌 54경기 60점, 5위 댈러스 53경기 56점인데 지금 댈러스보다 정규 승수도 내시빌이 훨씬 많아요. 내시빌이 좀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그 경기에서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내슈빌이.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진짜 댈러스 입장에선 사실상 3승을 해야 3승을 하고 내슈빌이 다 져야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네. 이거든요. 근데 댈러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연장 14패입니다. 연장 이후에. 이게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는 그림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남은 경기를 보면은 내슈빌은 캐롤라이나 2연전 남았고 예. 댈러스는 템파랑 시카고 2연전이거든요. 예. 3경기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템파 다음 경기만 어떻게 어거지로 잡아내면은 시카고랑은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죠. 충분히. 물론 그리고 다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댈러스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4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캐롤라이나도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댈러스랑 템파베이 경기가 진짜 극수비전 양상이었거든요. 완전히 플레이오프 때 그런 틀어막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의 수비전 양상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은 캐롤라이나도 사실은 게임 브레이커 유형의 스코어가 좀 적습니다. 캐롤라이나가. 그런 부분에서 접전으로 이렇게 수비전으로 끌고 갔을 때 댈러스를 상대로 과연 우위에 설 수 있을 거라는가라는 부분의 의문에는 저는 무조건 우위에 설 거다라는 대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예. 이런 부분에서 댈러스가 좀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골리진이 이 댈러스에 그렇게 그 신장으로 이게 밀고 들어오고 막 그런 공격에 노련하게 골 넣는 그런 패턴에 얼마나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솔직히 미지수예요.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본다면은 만약에 진짜 댈러스가 억지로 3승을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캐롤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내슈빌이 올라온다? 아무 걱정 안 해요. 캐롤라이나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댈러스가 좀 기적과 같은 나머지 3경기를 연출한다면 좀 더 디비전 플레이오프는 재밌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세김도 돌아왔고 결국 근데 댈러스도 지금 부상자가 결과적으로 많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을까. 내시빌이 좀 많이 유리하긴 하네요.
하위권 보겠습니다. 6위 시카고 블랙호크스인데 지난주 1승 3패 캐롤라이나전 첫 번째 경기 지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 확정됐고요. 올 시즌 6위가 확정적입니다. 7위는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인데요. 지난주 1승 1, 2, 5티였고 7위로 한 단계 올라왔네요. 공격수 에밀 뱀스트램 선수가 내슈빌전 해트트릭을 했는데 올 시즌 첫 골 포함해서 시즌 1, 2, 3호 골이었습니다. 8위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한 단계 내려갔는데 지난주 두 경기 1승 1패했습니다. 지금 시카고는 뭐 6위가 되는 거고 7위 콜럼버스와 8위 디트로이트도 마지막 맞대결 2연전. 여기서 7위, 8위가 와, 여기 결정되겠습니다. 누구는 꼴찌 아직도 1점 차. 누구는 꼴찌 결정전을 하게 생겼는데 2, 3위, 4, 5위, 7, 8위. 이제 끝까지 시카고는 갑니다. 지금 뭐 테이브스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내년에 또 암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여지가 나오게 돼 있고요. 예. 뭔가 부상에 대한 그런 그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올 시즌 결과적으로 통으로 쉬었어요. 이거는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은퇴를 한 게 결과적으로 뭐 최근까지 뭐 있었던 뭐 그런 누구죠? 그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예.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 확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시카고가 지금 테이브스까지 오면 진짜 이제 세례 교체 생각해야 될 타이밍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KHL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KHL 자유계약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5월 1일부로 모든 네.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그런데 치나우프 선수랑 덴포스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1라운드 지명했던 예고리 치나우프 예. 선수 계약을 했어요. 예, 치나우프 선수는 바로 이제 로스에 합류했고요. 예. 이제 덴포스 선수는 우리 BTRG에 있었죠. BTRG의 거의 에이스 아닙니까? 슈퍼 에이스였죠. 네. 근데 뭐 팀 컬러에 잘 맞았기 때문에 내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 토토렐라 감독이 남는다면 근데 일단 수비진 컬러를 유지하면 덴포스는 괜찮은 카드입니다. 근데 치나우프 선수는 뭐 올 시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네. 뭐 팀에는 이제 곧 합류를 할 것 같고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레토네는 제키스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아이스 타임 20분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예 딱 맞게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에도 꽤 적응을 한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만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포인트 올리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브리코프랑 같이 네. 나오는데 네. 두 선수의 호흡 역시 KHL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괜찮다라는 부분 이 정도라 생각을 하면은 뭐 뒤에 샌드제트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라바노프랑 같이 제키치 잔류하는 그림도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뭐 주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디트는 그렇군요. 디트로이트 뭐 매번 별로 할 말이 말씀드릴 게 없네요. 네.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주요 순위 다음 주에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한 주 재밌게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디비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혼다 웨스트 디비전입니다. 역시 순위별로 출발을 해보죠. 1위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입니다. 지난주에는 2승 2패 5할 했네요. 10연승이 끝났어요. 애리조나전 지는 바람에. 그리고 미네소타전에서도 첫 번째 경기에서 3피리어드 중반 이후에 역전패가 한번 있었고요. 하지만 미네소타전 두 번째 경기에서 연장승을 했는데 올 시즌 3대3 연장에서는 8전 전승이라는 또 이채로운 기록을 이어갔던 베이거스였습니다. 공격수 페이턴 크레브스 선수가 NHL 데뷔전 미네소타전 치렀는데 데뷔전에서도 1돔까지 올렸네요. 2019년 1라운드 지명 선수입니다. 그리고 골리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선수가 미네소타전 승리로 통산 490승, 로베르토 루옹고를 제치고 NHL 통산 승수 3위로 올라섰던 지난주였습니다. 2위는 콜로라도 애벌렌치인데 지난주 세너제이와의 4경기에서 3승 1패했어요. 필립 그루바우어, 미코 란타넨, 유나스 돈스코이 다 세너제이전 통해서 복귀가 되는데 뭐 이 선수들 복귀전 대단했습니다. 그루바우어는 셧아웃, 란타넨은 1골 2도움 3대0 승리 이끌어줬고 돈스코이도 복귀전 포인트 올려줬고 다 좋았네요. 3위 미네소타 와일드 변함이 역시 없는데 지난주 3경기 2승 1, 5티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베이거스 만만치 않은 상대를 했는데 3경기 모두 승점을 챙기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1, 2, 3위 이 세 팀의 순위도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세 팀 먼저 한 말씀 주실까요? 뭐 그래도 유리하죠 베이거스가. 이제 그렇죠. 승점 네. 자체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도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베이거스는 근데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레네르가 올 시즌 생각보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플레리가 불안불안한 모습이 조금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플레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올 시즌 또 많은 경기를 출장을 했잖아요. 좀 체력적인 부담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적인 부분 같은 에서 뭐 살짝 부진했을 때 그 단계 레네를 냈는데 그게 수습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플레이오프 때 그
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 좀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콜로라도는 저는 세너제의 3승 1패 성적 자체는 좋잖아요. 근데 이거 4승 했어야 됩니다. 마지막 그 1패가 역전패를 했어요. 예. 2대0 앞서다가 2대3으로 졌는데. 이게 진짜 콜로라도 매번 지는 패턴이거든요. 예. 딱 이런 패턴. 그걸로 딱 마지막 경기를 지면서 많이 불리해졌죠. 지금 베이거스랑 선두 경쟁이.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 결과적으로 그 차이예요. 지금 베이거스랑 콜로라도는. 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고요. 지금은 당장 미네소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콜로라도가 올 시즌 진짜 중후반 들어올 때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미네소타 별로 걱정 안 하는 정도의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 예. 근데 다 좁혀졌어요. 지금 이 두 팀이 만약에 이번 시즌 3번 시드가 바뀌죠. 그리고 최근에 미네소타가 콜로라도를 잡았던 그런 경기력 부분, 그때 이제 만약에 언급을 드렸던 이제 공격수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스케이팅으로 휘젓는 부분에서 수비수면 한 명 딱 퍼케를 붙이면서 활동량 부분을 맞춰지는 부분, 체력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이런 부분을 해낼 수 있다는 그 잘 해내기만 한다면은 봉쇄로 할 수 있는 장면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네. 이제 상대 전적은 굉장히 이제 미네소타가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최근 경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홈아이스 미네소타한테 내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귀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콜로라도 입장에서 홈아이스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콜로라도가 홈에서 성적도 괜찮을 겁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 20승 24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뭐 무조건 홈아이스를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콜로라도 미네소타의 2위 싸움이 재밌게 흘러가게 될 것 같네요. 예. 미네소타가 최근에 뭐 베이거스도 8골 넣고 잡기도 하고 그죠?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1, 2, 3위도 끝까지 재밌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베이거스와 콜로라도 맞대결에 한 경기 남아 있는데 콜로라도가 이 경기 전까지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볼 여기서도 필요는 있고요. 만약에 콜로라도가 이긴다, 아니 이제 미네소타가 이긴다라고 하면은 역전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카프리조프도 최근 이제 경기에서 베가스전에서 연장패 한 2경기 2골 넣고 그 다음에 이긴 경기에서 1골 이었스트. 예. 이래서 제가 이제 칼런드 여기서 결정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아무튼 예, 결과적으로 2, 3위 싸움이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베이거스는 1위 자리는 지켜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 상위권 먼저 이렇게 봤고요. 지금 4위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거의 지금 굳어가는 분위기인데 지난주 3경기에 1승 2OT를 했고요. 최근 7경기 5승 2OT, 7경기 연속 승점, 4위가 확정적입니다. 일단 뭐 지난주 역전패 한번 미네소타전 하면서 4연승은 끝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LA가 그래도 가능성은 있죠. 하위권에서는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LA만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경우의 수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기적과 같은 경우의 수가 거의 남아 있습니다. 뭐 여기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예. 일단 세인트루이스 마저 말씀드리면 다비드 페롱 선수가 애너하임전에서 통산 900경기와 통산 600포인트를 동시에 달성을 하기도 했네요. 일단 세인트루이스가 5경기나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유리한 입장이고요. 5위가 애리조나 카이오츠인데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잠시 후에 따로 한번 이 플레이오프 진출 좌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이현숙 기자님이 해주실 거고요. 하위권 먼저 보면 6위 LA 킹스, 지난주 3승 1패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끌어올렸고 지금 하위권 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플레이오프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4위 다 이기고 블루스가 다 져야 아마 지금 가능하지 보니까 않나. LA가 남은 5경기를 다 이기고 세인트루이스가 남은 5경기에서 1승 4패를 하면 뒤집힙니다. 그죠. 예. 그죠. 그 정도 가능성이에요 지금. 예. 거의 뭐 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네. 일단 LA가 남은 경기를 다 이길 가능성 자체가 쉽지 않죠. 희박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콜로라도와의 4경기가 또 있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 LA 조나단 퀵 선수가 애리조나전 경기 도중에 부상을 좀 입었고요. 공격수 안제 코피타르 선수, 슬로베니아 출신 선수, 애리조나전에서 1000포인트, 통산 1000포인트 달성했는데 LA에서만 1124경기 만에 1000포인트 기록이었어요. 7위 세너제이 샤크스인데요. 지난주에 콜로라도와의 4경기 1승 2패 1OT였습니다. 6위에서 7위로 내려갔고요. 콜로라도전 홈 그 첫 번째 경기 OT 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좌절됐고요. 공격수 체코 출신 토마시 헤르틀 선수가 콜로라도전 자신의 통산 500번째 경기에서 2골 1도움 3대2 역전승을 또 이끌어줬던 지난주였어요. 8위는 애너하임 덕스입니다. 지난주 2승 2패 했어요.
라이언 밀러 선수가 LA전 마지막 홈 경기에서 23세이브 2실점 승리, 통산 391승째를 기록했던 밀러 선수였습니다. 애너하임의 최하위 8위는 확정됐고요. 5, 6, 7위는 지금 최종전까지 끝나봐야 순위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뭐 LA는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상황이고 애리조나로 넘어가기 앞서서 다른 팀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킹스 코피타르 같은 경우에는 슬로베니아에서 넘버 원이죠. 그러니까 슬로베니아 출신 NHL 선수 1위. 넘버 원이자 지금 1000포인트. 네. 2위가 얀 무르삭 선수인데 뭔가 좀 가물가물하시죠, 기억이. 이 선수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2014년에 네. 디비전 1A 우리나라에서 대회했을 때 슬로베니아 대표팀으로 한국에 왔었습니다. 이 선수가. 근데 네. 뭐 디트로이트에서 뛰다가 체스카 모스크바에서 뛰다가 굉장히 이제 경력 자체는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2위입니다. 슬로베니아 출신 포인트 예. 4포인트입니다. 이 정도 이 어마어마한 간극이 그 체감이 되십니까? 이 정도의 선수가 나왔다는 자체가 정말 뭐 슬로베니아 키팬분들에게 참 축복 그 자체죠. 어떻게 보면은 슬로베니아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기반이 그렇게 탄탄한 아이스하키 국가도 아닌데 거기에서 NHL 팀의 에이스가 나온다는 거는 이 뭐 정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1000포인트 같은 부분도 의미가 있었고요. 세인트루이스는 아직도 부상이 많습니다. 뭐 또 들어오면 또 누가 나가고 내가 나가고 제가 나가고 크루그 나가고 타라센코 나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뭐 플레이오프 때 좀을 위해서 이제 체력을 온전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때만 돌아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네. 사실상 4위 자리를 이제 내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 보고 근데 지금 블루스 경기력 자체면은 베이거스도 까다롭게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샤크스 같은 부분은 헤르틀 선수의 이제 페어로 누가 나오냐면은 페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양쪽 윙어로 케인 선수랑 바라바노프 선수 나오는데 예. 딱 맞는데 바라바노프를 넣으니까 토론토에서의 그런 경기력이 아닙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세너제이 그리고 지금 골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조세프 코르제 나르시 선수가 있습니다. 코르제 나르시라고 네. 읽힙니다. 그러니까 쓰기 R 이 위에 이거 있는데 그게 중간에 들어가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중간에 들어가면은 르즈라는 발음이 되고 네. 끝에 들어가면 르시가 됩니다. 코르제 나르시. 코르제 나르시가 네. 되는데 어쨌든 요 선수가 이 생각 올 시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막 텍시스 코드 왔다 갔다 하면서 좀처럼 이제 그 A팀 세레 샤크스에는 나오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이 선수를 키우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존스 그냥 버리고 존스 그냥 백업으로 밀고 마지막에 이제 뭐 승패와 크게 연관이 없는 예, 경기의 기회를 뭐 경험치 이제 받았는데 쭉쭉 매기고 좋은 그다음 모습 뭐 보여주고 있군요. 멜리 축구도 한 게임 써보고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제 판을 짜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 뭐 이제 뭐 존스를 어쨌든 메인으로 쓸 거면은 거의 뭐 반반 느낌으로 코르제 나르시 선수를 쓰면서 좀 이제 그 해도 그 정도로 해도 괜찮은 제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희망이 있는 뭐 바라바노프도 재계약을 뭐 팀 입장에서도 잘 맞으면은 뭐 그렇게 큰 가치를 주지 않고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NN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베테랑의 그러한 이제 마지막 은퇴 시즌에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올 시즌은 뭐 NN은 그렇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5위 애리조나 카이오츠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주에도 1승 2패 1OT에 그치면서 LA전 홈 2연전 수입을 당했어요. 플레이오프 진출 좌절 확정됐습니다. 참 세인트루이스와 막판까지 4위 경쟁을 할 거라고도 봤었는데 예. 마지막 최근 15경기에 3승에 그치는 바람에 마지막 뭐 이건 페이스가 못 너무 올라가죠.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가 잘한다고 딱 언급한 이후에 뭔가 그 다음부터 그냥 별로 잘 못했는데 네. 이게 세너제이랑 LA 포함해서 이 4경기에서 다진 게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이게 진짜 컸습니다. 그리고 네. 이 두 팀 상대 전적도 요 경기 전까지는 3승 1패 1연장패. 그다음에 세너제이 상대로 LA 상대 3승 2패 1연장패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게 다지면서 그냥 뭐 족이 그냥 아주 탈락 확정 예. 되고 말았어요. 자,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던
그런 애리조나였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 안 됐는지 볼까요? 올 시즌 애리조나는 수비가 안 됩니다. 근데 애리조나는 최근 몇 년 동안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좋은 경기력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순위가 올라갔었던 팀이었어요. 그러게요. 최근 두 시즌 실점 랭킹 NHL 전체 6위, 3위였습니다. 수비는 괜찮은데 공격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공격이 받았던 완전히 애리조나였는데. 이게 되는 게 없어서 안 되는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언급을 드렸을 때도 그 공격의 키가 될 만한 게 캐슬 좀 분위기가 올라오면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것도 시즌 끝까지 유지가 안 됐죠. 예. 그래서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수비 스탯도 좀 살펴보면은 페널티 킬링이 80.25%로 14위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좋지 않죠. 그냥 리그 중간 수준이죠. 실점 170으로 23위. 평균 실점 3.11로 22위니까 자신들의 강점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공격이라도 좋아지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공격도 썩 좋지 않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143골인데 그럼 중하위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도 안 되는데 수비까지 처참해졌다. 이거면은 답이 없죠.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더 안타깝게 보이는 거는 애리조나가 올해 그렇게 큰 움직임을 안 가져갔잖아요. 선수 이동, 트레이드 마감일 네. 이 무렵에 막 뭔가 좋게 만드는 개선적인 움직임도 가져가지 않았고 아니면은 뭐 한두 명 뭐 덜어내는 선택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애리조나가 그렇게 팔 선수가 없진 않았거든요. 브라사르도 있었고 골리고스키, 얄마르손 이런 괜찮은 수비수들 어떻게 보면 좀 보낼 수 있는 수비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다 보내지 않더라도 한 명 정도는 뭐 보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냥 가져왔습니다. 근데 성과 안 났죠. 그런데 요 선수들 이 세 선수 모두 1년 남았기 때문에 올 시즌 끝으로 만료입니다. 네네. 일단 그 FA가 돼요. UFA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그 선택을 했다는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뭔가 안 좋게 돼버린 거죠. 네. 뭐 한두 명 정도 덜어냈으면 그래도 이제 데미지 경감이 되는 상황이 되는 뭐을 만들 수도 있었고 아니면 좀 공격에서 이제 보완할 만한 카드를 어떻게 딱 뭐 트레이드를 해오면서 안 되더라도 아니면 그런 움직임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아무런 움직임도 취하지 않았는데 뭐 성과까지 안 났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최악이라고 보면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비가 안 좋아진 데다가 트레이드 마감일에 성과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적도 성적이죠. 플레이오프 못 갔으니까 아쉬운 성적 플러스 뭔가 또 씁쓸함도 남는 그런 지금 애리조나 카이오츠의 올 시즌 마무리가 되고 있군요. 애리조나도 뭐 올 시즌 만만치 않게 안 좋습니다. 네. 드래프트 지명권 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명하면 안 되는 선수를 또 뭐 지명해가지고 또 구설수에 오르고 GM이 갑자기 돌연사임하고 뭐 아주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이 팀도. 네. 좀 되는 그림으로 가는 듯 하다가 또 가라앉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야 그래도 치크런이라도 있어서 치크런 보는 맛에 뭐랄까 애리조나 하키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애리조나도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는 팀의 느낌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혼다 웨스트 디비전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4위를 확정 짓기 직전에 있고요. 상위권 세 팀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 남은 한 주를 봐야 될 것 같군요. 비하인드넷 잠시만 쉬었다가 나머지 2개 디비전 또 주간 리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스피드를 계속 사용을 하는데 스피드가 붙었을 때 오는 스팅이나 충격은 더 크게 다가와요. 선수다 보니까 부상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플레이를 소극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실드 폼이 충격 흡수를 잘 해줘서 장비 안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실드 폼이 부담스럽지 않고 또 딱 적당한 크기라서 제가 언제든지 잘라줄 수 있는 그런 활용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좀 여유 있게 실드 폼을 두고 시합 전이나 또는 연습 전에 사용해서 붙이다 보면은 부상 또는 위험 요소들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HL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디비전으로 매스 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지난 한 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위는 피츠버그 펭귄스입니다. 지난주 4경기 3승 1패, 최근 10경기 8승 2패. 대단하죠? 워싱턴을 제치고 디비전 선두로 올라선 피츠버그 펭귄스입니다. 워싱턴전 원정 2연전 수입이 있었어요. 예브게니 말킨 선수가 필라델피아전 통해서 48일 만에 복귀했고요.
제프 카터 선수가 오늘 버펄로전에서 4골 2적구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기도 했습니다. 2위는 워싱턴 캐피털스인데 피츠버그전 홈 2연전 1패 1OT 포함해서 지난 한 주 2승 1패 1OT였습니다. 그래도 뉴욕 레인저스전 연승으로 만회를 했는데 선두에선 내려왔어요. TJ 오시 선수가 부친상 직후에 레인저스전에서 해트트릭으로 팀 연승을 이끌어줬고요. 엘릭스 오베치킨 선수가 4경기 연속 결장 후에 레인저스전 복귀를 했는데 시프트 한 번 만에 또 교체 아웃됐어요. 다음 경기 나오지 못했습니다. 톰 윌슨 선수도 레인저스전 부상 입었고 존 칼슨 선수도 피츠버그전부터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 워싱턴 상황입니다. 3위는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지난주 4경기 3승 1OT 좋았어요. 최근 11승 2패 1OT 좋은 기세는 계속됐고요. 4위에서 3위로 올라왔습니다. 뉴저지전 OT로 4연승 마감된 게 좀 아쉬웠네요. 4위는 뉴욕 아일랜더스인데요. 뉴욕 레인저스전 홈 경기 승리 후에 버폴로전 원정 2연전에 가서 1패 1OT를 했습니다. 2경기 다 앞서고 있다가 2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오늘 뉴저지전에서도 지면서 지난주 1승 2패 1OT에 그쳤습니다. 7, 8위 팀에게 3경기 2패 1OT를 하는 바람에 어느새 4위까지 하락은 했는데 일단 뭐 보스턴도 그렇고 뉴욕 아일랜더스까지 지난주 경기를 통해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이 됐고요. 4팀 누가 플레이오프에 나가냐는 다 결정이 난 이스트 디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또 오늘 지는 바람에 제가 봤을 때는 아일랜더스가 사실상 4위가 될 것 같고요. 4위가 유력해졌어요. 예,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2경기 남았는데 보스턴의 승점 차이가 3점이 나는데 보스턴은 한 경기 덜 했거든요. 예. 그리고 보스턴 최근 기세 생각하시면은 이 팀이 남은 3경기에서 몇 번이나 질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보스턴이 현재 3위이긴 한데 남은 3경기 3승을 해놓고 다른 팀들 결과에 따라서 1위도 가능한 그죠? 입장이긴 합니다. 아직 가능합니다. 네, 물론 지금 쉽진 않지만 2, 3위 팀들은 1위 자체는 가능하고요. 네. 그래도 이제 피츠버그가 단순 승수가 일단 굉장히 많기 때문에 36승으로 ROW도 33으로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유리한 측면은 확실히 있어요. 피츠버그는 진짜 그동안 없었던 3라인 센터 딱 등장했죠. 제프 카터 완벽하죠. 딱 맞습니다. 3라인 센터로. 예. 이게 진짜 잘 들어맞으면서 제프 카터 선수가 단일 시즌 40골 넘은 시즌도 있고 하고 막 30골은 막 많이 넣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단일 경기에서 4골 넣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츠버그에서. 오늘 처음이었군요. 이 정도로 딱 맞고 완벽한 자원을 영입을 하고 크로즈비 선수 잘하고 있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올해가 크로즈비 말킨 시대의 진짜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뭐 한번 분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뭐 저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골텐딩의 부재로 이게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야, 그래도 근데 어쨌든 정규 시즌에서 이 정도 할지는 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하고 아일랜더스가 1, 2위 경쟁할 때 피츠버그 저쪽 3, 4위에 있을 때 그죠? 이러다가 피츠버그가 1위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진짜로 지금 1위 하게 생겼어요. 예. 피츠버그가. 정말 뭐 올 시즌은 진짜 저는 네. 피츠버그가 1위 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1위 뭐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이 정도까지. 버펄로전 홈 경기 한 경기 남았는데요. 예. 유리하죠. 상대 버펄로 그죠? 홈이니까. 뭐 사실상 유리하죠. 물론 뭐 77점까지 할 수는 있어요. 77점까지 갈 네. 수 있으면 만약 77점이 된다고 하면은 워싱턴한테 뒤집히려면 워싱턴이 남은 경기를 다 잡아야 뒤집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3경기 사실상? 2승 1패. 그죠? 2승 다 정규승으로 2승 1패하면 워싱턴이 뒤집을 수는 있습니다. 뒤집을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래서 아무튼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피츠버그가 사실 1, 2번 시드를 가져가는 요 그림까지 온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 피츠버그 먼저 말씀 주셨고. 보스턴도 최근에 확실히 1라인 같은 부분 마샨트도 이제 많이 경기력이 올라왔고 홀이 진짜 잘합니다. 보스턴에서 2라인에서 그 필요했었던 그 뭐랄까 공격의 기점이 될 만한 부분 물론 이제 크레이치도 결코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만은 그거보다 더욱더 좋은 크레이치 선수는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진짜 공격의 완전 기점이 되는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 2라인이 잡혀버렸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더블러스크 3라인 수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제 보스턴의 이제 공격진이 깊어지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보스턴도 지금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이제 뭐 워싱턴을 좀 더 자세히 오늘 얘기해 주실 거죠? 예. 일단 워싱턴이 피츠버그와의 홈 2연전 그게 좀 아쉬운데 그죠?
그거 빼곤 괜찮았거든요, 사실 계속. 뭐 그거를 이제 포함을 해도 5승 1패 1연장패니까 4월 22일부터 네. 최근에 기세가 좋죠, 여전히. 근데 오베치킨이 없어도 이제 지금 승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베치킨 선수가 사실상 4월 22일 경기 이후로는 경기를 출장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못 하고 있어요. 그때 뭐 돌아왔는데 한 10다부터 못 나왔으니까. 6경기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6경기에서 21골 넣었습니다. 오베치킨 워싱턴이. 없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서 이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득점은 계속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오베치킨 선수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파워플레이는 17번 기회 중에 3번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성공률 25%보다는 낮아졌어요. 이건 뭐 당연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득점력 부분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큰 데미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점 같은 부분은 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워싱턴 쿠즈네초프 삼성오프 또 빠졌죠. 쿠즈네초프는 코로나 프로토콜로 빠졌고요. 삼성오프도 또 빠졌는데 또 이제 또 주축 선수가 일부 또 빠진 톰 상황에서도 윌슨, 존 칼슨 빠졌죠 또.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성적 자체가 유지된다는 부분은 뭐 괜찮은 점입니다. 그리고 근데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오베치킨 선수가 리그 데뷔 이후로 0910 시즌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출장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기. 네. 그 풀 시즌 기준에서도 뭐 3경기, 4경기 이상 결정한 시즌이 거의 없어요. 부상이 별로 없던 선수인데. 그 뭐 결장해도 예를 들면 뭐 올스타전 이번 올해 쉬겠습니다 해서 한 경기 진 게 먹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큰 부상으로 결정한 선수 없었던 선수거든요. 예. 근데 벌써 지금 6경기 결정을 했죠. 그리고 올 시즌 다 포함하면 9경기 결정했거든요. 이 정도로 많이 결정한 시즌이 없었어요. 네. 오베치킨이. 그래서 그리고 이 선수가 진짜 경기에 대한 열정 하나만은 진짜 대단한 선수거든요. 옛날 2015년인가 월드 챔피언십에서 그 무릎끼리 충돌을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게 출장하냐 마냐 하는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국가대표 경기 나왔었습니다. 계속. 네. 그 정도로 이제 진짜 큰 부상도 어떻게 보면 좀 달고 뛰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이 정도까지 결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부상일 가능성이 없지 않나.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승점이 워싱턴은 1위를 하려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 지금 상황에서 뭐 오베치킨을 좀 뛰게 했다가 몸도 제대로 그 회복이 안 된 선수를 또 뛰겠다 악화되면은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플레이오프까지 갖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확실히 좀 라비올렛 감독 머리에서는 좀 아플 수 있지 않나. 요런 좀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워싱턴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대로 순위가 정규리그 끝난다면 3위 보스턴을 만난다는 건데 지금 워싱턴 보스턴이 또 정규리그 마지막 최종전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맞대결. 네. 재밌는 일정이 될 것 같고요. 하라는 이적하자마자 플레이오프 때 친정팀 상대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런 또 스토리가 탄생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1, 2위 싸움, 3, 4위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 되지는 아직 몰라요. 예. 과연 아직도 어떻게 될 결정이 안 것인지 됐죠. 끝까지 역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위 이하 플레이오프 좌절된 팀들 동향을 한번 볼게요. 5위는 뉴욕 레인저스입니다. 지난주 4경기 모두 지면서 5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 확정이 됐는데 브렛 하우든, 아르테미 파나린 부상으로 남은 경기 못 뛴다고 하고요. 레인저스가 부사장 존 데이비드슨, GM 제프 고턴을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레인저스에서 은퇴했었던 크리스 누룰이 신임 부사장 겸 GM으로 부임을 했네요. 이런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6위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는 피츠버그전 승리로 3연패 끊으면서 1승 2패 했던 지난주였고요. 7위 뉴저지 데블스인데 지난주 4경기 3승 1패. 최근 5승 1패. 괜찮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디비전 7위 확정이 됐고요. 8위 버펄로 세이버스 지난주 4경기 2승 2패. 올 시즌의 최하위 8위 확정됐고 승점상 리그 전체 최하위 31위까지도 확정이 된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버펄로는 지난주에 우코페카 로코넨 선수가 뭐 데뷔해서 바로 다음 경기 또 나왔는데 또 부상을 입는 바람에 또 새로운 골리가 등장했어요. 마이클 하우저. ECHL에서 콜업됐다고 하는데 데뷔전에서 2실점 승리를 했어요. 바로 다음 뉴욕 아일랜드스전에서 또 연전 2연승을 달렸던 마이클 하우저 선수의 동향이었네요. 사실 버펄로 아일랜더스가 버펄로 2패한 거에 진짜 안 좋게 보이는 게 이시애틀 골리한테 2번 졌다라는 거. 그러게요. 요거 때문입니다. 아, 지금 이것 때문에 발목 결국 잡혀가지고 4위가 돼버리네. 4위가 거의 이제 거의 확정이 된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아이스는 결국은 골을 못 넣으면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팀은 확실히 골을 넣는데 그렇게 아주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에 지금 한번 흔들렸는데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느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탄탄한 수비력으로 이제 승부를 본다면은 골을 적게 해도 되겠지만은 피츠버그가 약점 공략 굉장히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1라운드만 피츠버그 상대로 되면은 참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레인저스는 결과적으로 그때 그 윌슨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출장 정지가 지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징계 결정에 동의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윌슨의 더러웠던 플레이는 그 부치네비치가 그 고개를 땅에 이제 박았을 때 그때 이제 주먹질을 한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파나린이 그거를 보고 말리러 오고 둘이 이제 엉켰잖아요. 근데 엉키면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 넘어지기 직전 과정에서 파나린 선수 헬멧이 벗겨지게 됐고요. 그럼 뭔가 헬멧을 벗기려는 그런 행동도 없었고 이게 하다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넘어졌어요. 파나린 선수가.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더티 플레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두 선수가 그 전부터 뭔가 그 이후 플레이에서 뭔가 이렇게 잡아면서 둘이 막 엉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윌슨의 징계감이 되는 건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부치네비치 선수에게 그런 펀치가 정말 더럽다고 생각이 아주 지저분한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거기서 뭐 한 경기 징계 정도 주는 거는 뭐 그렇다고 보는데 뭐 그것도 사실 이제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어쨌든 뭔가 좀 의도적으로 가격을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뭐 징계를 하면 한 경기 정도 징계 거기에서만 국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윌슨은 그래도 징계를 안 주는데 부치네비치는 그거 하나로 징계냐 하고 하면은 그건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부치네비치는 굉장히 그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점프를 하는 듯 하면서 크로스체킹 얼굴에 가격했거든요. 이거는 의도가 확실하죠. 그리고 얼굴에 크로스체킹 가격한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연히 징계를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은 그 글러브로 이렇게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보다 더 그 중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상 윌슨 하나에 휘둘려서 2연패했죠. 레인저스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결국 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터프 가이라든지 이런 그 파워 어떻게 힘 왜냐하면은 이런 그 선수들은 이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레인저스 같이 좀 깔끔하고 공격에 빵빵 터뜨리고 아직까지 좀 경험이 부족한 어린 친구들을 그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결국 이 한 명의 그냥 구단 전체가 사실상 초토화 났다라고 보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레인저스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죠. 리그 사무국에 플레이 세이프티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거냐 하면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리그가 그거 바로 징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무국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벌금 그렇죠. 바로 벌금형이 부과가 됐고 분위기 회복 안 되고 파나리는 남은 경기 이제 뭐 휴식 같은 차원이죠. 경미한 부상인데 사실 무리할 필요도 없고요. 플레이오프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뭐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참 많이 됐었고 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그 윌슨 사건에 대한 사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필리 같은 부분은 시원하게 피츠버그 한번 잡자니 그 다음 판 또 시원하게 내주면서 뭐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7, 8위도 뭐 지금 그림이 다 그려졌기 때문에 뭐 별로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뭐 이미 좀 결론이 빨리 난 디비전인데 하지만 상위권 4팀의 순위 싸움 다음 주 한 주 또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코샤 노스 디비전 순서입니다. 캐나다 디비전 역시 7팀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순위대로 보겠습니다. 1위 토론토 메이플 립스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3경기 2승 1OT, 최근 7경기 6승 1OT 7경기 연속 승점 이어갔던 토론토였는데 저스틴 호울 선수가 부상으로 몬트리올전 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19일 이후로 못 나오고 있는 골리 프레데리크 안데레센 선수가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또 들어왔네요. 2위가 에드먼턴 오일러스입니다. 지난주 4경기 3승 1패 밴쿠버전 상대로 수입도 있었고 근데 오늘은 또 한 경기 내주는 결과가 이어졌네요.
밴쿠버전 첫 번째 경기 승리하면서 토론토에 이어서 노스 디비전 두 번째로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지은 에드먼턴 오일러스였습니다. 지금 토론토가 남은 3경기에서 1점만 따면 1위가 확정이 되고요. 에드먼턴도 남은 4경기에서 1점만 추가하면 2위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1, 2위는 거의 좀 굳어진 상황인데 일단 오늘 저지가 에드먼턴 오일러스 예. 저지 입고 오셨어요. 새로 좀 처음 보는 저지 같은데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서드고요. 작년부터 네. 서드인 걸로 알고 있고 뭐 선수는 예전에 활약했었던 보리스 미로노프 씨입니다. 2번 예. 에드먼턴의 수비수. 보리스 미로노프요. 예. 수비수 어떤 선수인가요? 좀 이름이 생소한데. 뭐 굉장히 예전에 활동했던 네.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생소하시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장신 수비수로서 꽤 이름을 날렸던 그런 선수고 지금은 이제 뭐 당연히 은퇴를 하고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KHL 감독으로 올해 부임을 해서 KHL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의 신임 감독으로 부임을 그렇습니다. 해서 다음 시즌부터 이제 지휘봉을 잡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드나록스 씨 후임으로 가게 됐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에드먼턴이 올 시즌 2위까지 확보가 된 상황에서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입어봤고요. 일단 토론토 에드먼턴 1, 2위는 거의 지금 확정적인데 예. 상위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냥 확정이죠. 예. 그리고 뭐 오늘 토론토가 오늘 같이 몬트리올을 잡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결과적으로 막 그 수월하게 갈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프라이스가 이제 플레이오프 때 복귀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프라이스가 오랫동안 이제 몬트리올 전선에서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몬트리올도 지금 경기력을 봤을 때는 4위에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두 팀이 1라운드에서 맞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토론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캠벨 선수가 올해 굉장히 잘하고는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플레이오프 때도 아무래도 캠벨 선수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예. 근데 토론토도 일정 시점에는 분명히 플로리다처럼 그 안데르센한테 기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럴 때 이제 안데르센이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느냐라는 예.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부상 여파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겠죠. 일단 뭐 AHL 경기 나왔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안데르센 선수의 앞으로 활약 자체는 지금 캠벨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뭐 길게 풀었죠 사실. 예, 이전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생략을 하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원투펀치 확실한 선수들이 있는 데다가 근데 올해 코스키넨이 슈팅 4개에서 4실점을 하는 바람에 오늘요. 예, 뭐 바로 강판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졌어요 오늘. 근데 물론 이제 뭐 플레이오프 때 진짜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에드먼턴도 참 머리 아픕니다. 이 골리 누구를 써야 되는지.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리아 코노발로프 선수를 ELC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드먼턴도 지금 예. KHL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브의 백업 골리를 골이었던. 영입했어요. 이 선수가 로코모티프에서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만약에 NHL에서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코노발로프 선수가 백업이었는데 예. 워낙 주전 골리가 확고하다 그죠. 보니까 올해 파스칼이 들어온 바람에 백업이지 예. 선수가. 근데 굉장히 준수한 백업이었거든요. 그 예. 전년도까지는 주전이었어요. 예.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코노발로프가 진짜 주전급 기량을 이제 뭐 잘 키워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골 텐딩 문제도 해소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3위, 4위가 지금 이상해졌는데 한번 볼까요? 3위 위니펙 제츠입니다. 위니펙이 7연패까지 빠졌다가 몬트리올전 3대1로 앞서다가 그 경기도 3대5로 역전패를 당한 적도 있었고요. 캘거리 원정 경기 이기면서 7연패는 끊었는데 1승 2패 했네요. 지난주. 3위 자리가 좀 위태로워진 한 주가 됐던 위니펙이었고요. 공격수 애덤 로우리 선수가 오타와전 통해서 복귀가 됐는데 다음 경기 캘거리전에서 결승골 포함해서 2골 1도움 팀 7연패 탈출을 또 견인해 주기도 했어요. 일단 캘거리전 승리로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된 위니펙 제츠입니다. 4위가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변함은 없는데 지난주 3연승까지 했다가 오늘 토론토전 패배까지 3연승 후 2연패 지난주 3승 2패 했습니다. 지금 4위를 넘어서 한 3위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 한 주가 됐는데 공격수 콜 코필드 선수 1라운드 15순위 2019년 지명됐던 선수 이 선수가 오타와전에서
역전 결승골이든 연장 골든골로 NHL 데뷔 첫 골을 넣었는데 다음 경기 토론토전에서도 역전 결승골이든 또 연장 골든골, 두 경기 연속 결승골, 연장 골든골 넣는 활약이었고요. 수비수 시어 웨버 선수가 부상으로 결정하고 있는 몬트리올입니다. 지금 위니펙이 52경기 59점, 몬트리올이 53경기 57점이에요. 2점 차. 경기 수는 위니펙이 한 경기 더 유리하고요. 자, 이게 과연 진짜 뒤집힐 수 있을까? 약간 어렵다고 봅니다. 남은 경기를 보시면은 명확한데 네. 위니펙은 오타와 밴쿠버 2연전에 토론토 한 경기 남았거든요.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못해도 4점은 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타와 밴쿠버와의 3경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못해도 4점은 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근데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남은 3경기가 토론토, 에드먼턴. 네. 쉽지 않아요. 음.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에 지고 들어간 팀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프라이스도 아직 없죠.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고려를 해본다면은 몬트리올이 4위가 되는 그림이 점점 뭐 현실화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몬트리올 남은 일정이 재밌네요. 토론토, 에드먼턴. 지금 1라운드에서 4위 하면 토론토 만나는 거고 3위 하면 에드먼턴 만나는 건데 그죠? 상대들이 좀 재밌네요. 예, 몬트리올도 너무 참 괜찮은 경기는 참 괜찮은데 네. 오늘 같은 경기 같은 경우는 참 그냥 시작부터 그냥 아주 말리면서 지고 들어갔거든요. 완벽하게 그냥 말리고 지고 들어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 서드에 가까운 골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1라운드 대진이 유력한 상대로 또 뭐 이런 경기가 또 한 경기 최근 경기에서 이런 경기 나오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다음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지금 이제 남은 경기를 살펴본다면은 사실상 몬트리올 4위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높다. 3, 4위도 거의 결정이 난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3, 4위 간격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는 좀 에드먼턴이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에드먼턴이 지금 3위 위니펙이 되면 위니펙 만나는 거고 3위 팀 만나는 거니까요. 근데 몬트리올이 올라오면 지금 올 시즌 상대 전적 보니까 에드먼턴이 위니펙 상대로는 7승 2패 크게 앞서는데 그죠? 몬트리올 상대로는 2승 5패 1-5T로 가장 밀리더라고요. 이 몬트리올이 3위가 된다면 에드먼턴으로서는 또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닌가. 충분히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남은 일정에 에드먼턴, 몬트리올 2연전이 예. 있고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몬트리올이 4위냐 3위냐가 될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 4위 싸움이 재밌어진 스코샤 노스 디비전이고요. 이제 하위권 마지막 볼까요? 5위 캘거리 플레임스 지난주 1승 2패. 아직 뭐 여기도 신락 같은 희망인데 플레이오프 진출 사실상 불가능해졌고요. 끝났죠. 캘거리도. 그리고 6위가 오타와 스나터스. 지난주 2승 1-5T. 최근 9경기 7승 1패 1-5T.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최근의 모습이고요. 하지만 몬트리올전 OT 하는 바람에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가 확정됐던 지난주였습니다. 공격수 셰인 핀토 선수 2019년 2라운드 지명 선수 이 선수가 몬트리올전 홈경기에서 NHL 데뷔 첫 골을 기록했던 오타와였습니다. 7위 밴쿠버 커넥스입니다. 지난주 4경기 1승 3패. 에드먼턴전 오늘 이기면서 6연패는 끊었습니다. 제이크 버타넨 선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추행 혐의로 팀 떠났고요. 안 좋은 소식이 또 이어졌던 밴쿠버였습니다. 지금 하위권 세 팀 5, 6, 7위 결정은 여기도 정규리그 마지막 일정까지 가봐야 특히나 이제 밴쿠버 캘거리 경기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밴쿠버 좀 이깁시다. 네,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일단 오타와는 오늘 따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네, 뭐 캘거리 밴쿠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캘거리 같은 네. 경우에는 뭐 별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 뭐 최근에 나온 뉴스가 밀란 루치치가 이제 자신의 트레이드 거부권을 이제 철회하면서 네. 이제 나는 새로운 신생팀에도 갈 수 있게끔 뭐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신생팀이요? 시애틀? 예 확장 드래프트. 어.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나 좀 뽑아달라 이런 느낌인가 시애틀? 예. 근데 이 미치지 않고서는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얘를 뽑게끔 강제하려면은 캘거리가 뭘 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좀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다. 네. 자신의 존재감을 한번 어필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있었고요. 밴쿠버는 어쨌든 좀 뭐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초반에 뭐 코스키는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느낌. 이 팀이 에드먼턴을 상대로 보면은 항상 좀 이런 느낌으로 이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즌에도.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시즌 내내 진짜 좋은 일이라 진짜 어떻게 진짜 하나도 없는 이런 시즌이 진짜 뭐 밴쿠버는 뭐 앞서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 올해 불운한 시즌인 것 같고요. 네. 4번 4연전을 하면 한 번은 잡히더라고요. 이게 그 그죠. 팀이. 원래 그렇게 네. 그렇죠. 원래 뭐 사실 올해 디트로이트 템파를 뭐 여러 번 잡았고 예.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어쨌든 근데 이거 계속 지어야 되나 이게 지금 상황이 애매해요. 여기도. 그래서 꼴찌를 하기 싫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드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오타와보다 5경기를 덜 했고요. 캘거리보다 3경기를 덜 했는데 승점 차가 두 팀이랑 4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이게 좀 애매하죠. 뭐 또 오늘 또 이기는 바람에 어쨌든 뭐 최하위가 어쨌든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또 뭐 앞으로 일정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이게 이해되는 건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타와 세노서스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디비전 6위 내지는 최고 5위까지도 가능한 그죠. 예, 그런 5위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됐어요. 예. 오타와의 이 상승세를 어떻게 팬으로서 보고 계시는지. 뭐하냐? 여쭤봅니다. 이제 와서 뭐하냐? 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급작스럽습니다. 4월 12일부터 11경기에서 8승 2패 이런 장패입니다. 에, 좋아요. 예. 뭐하냐? 2승 8패해도 됩니다. 뭐해? 뭐 갑자기 지금 이겨서 뭐 하려고요? 캘거리 다 따라잡았죠 지금. 차이 없죠 거의. 물론 이제 2경기 더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참 답답한데 이전보다 수비력은 좋아졌어요 확실히. 네. 수비적인 부분이 확실히 탄탄해졌는데 11경기 동안 오타와가 27점밖에 안 했습니다. 원래 진짜 골을 많이 먹는 팀이거든요. 오타와가. 그냥 골을 오지게 먹는 팀입니다. 진짜. 예. 그래서 지는 팀이었는데 수비적으로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됐고요. 11경기 동안 페널티킬링 37번 중에 4실점밖에 안 했으니까 거의 90%죠. 수비가 되고 있네요. 예. 예. 거의 뭐 한 88점 막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이죠. 뭐 확실한 수준으로 좋아졌고요. 슈팅 허용이 올 시즌 32.4개예요. 올 시즌. 예. 그러니까 내주고 있습니다. 30.4개나. 근데 11경기 동안은 29.4개였어요. 무려 3개를 덜 내주는. 예. 수비가 전반적으로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수비진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좀 호성적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나. 오타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성적이 안 좋잖아요. 더럽죠. 올 시즌도 마찬가지고. 더럽죠. 그래도 좀 시간은 걸릴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젊은 그렇죠. 선수들이 많이 주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예. 해마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올 시즌은 사실상 그 젊은 시즌 선수들이 성과까지도 어느 정도 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카척, 베서슨, 노리스 요 선수들이 올 시즌 지금 53경기 기준으로 모두 30% 넘었고요. 그리고 좀 중간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코너 브라운 선수가 19골 올리면서 31포인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카척, 베서슨, 노리스 전부 21살, 22살 선수예요. 네. 굉장히 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올해 같은 부분은 굉장히 큰 진보가 있었다라는 부분. 슈티칠레 선수 19살입니다. 50경기에서 9골 17어시스트 26포인트 나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샤버 선수도 원래부터 있었죠. 근데 이 선수도 24살밖에 안 됩니다. 네. 올 시즌 49경기에서 6골 25어시스트 결코 나쁘지 않죠. 수비수. 그리고 자이체프 선수도 괜찮습니다. 올해 오타와에서. 그래서 수비도 샤보, 자이체프 축으로 해가지고 아르톤 주프 선수가 진짜 잘합니다. 지난번에도 역시 말씀 주셨어요. 스카발이 있구나. 이런 부분. 이 스카에서 온 선수들이 뭐 기본은 하는구나. 네. 라는 느낌. 이런 거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주프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 선수가 하바롭스크 출신이거든요. 아무르 하바롭스크. 아니요. 하바롭스크요? 예, 그 하바롭스크. 예, 그리고 예. 아무르에서 뛴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이 선수가. 그래서 좀 굉장히 외진 곳인 동부. 예. 어떻게 보면 그 아무래도 뭐 러시아 끼도 그 모스크바 근교라든지 좀 큰 대도시 이런 부분이 그렇죠. 확실히 예. 뭐 카잔 같은 부분에서 뭐 그런 쪽은 뭐 유스도 괜찮고 이런 뭐 어쨌든 좀 이 서부 쪽 큰 도시들이 카잔도 동부지구지만 어쨌든 서부 가깝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저 극동에 있는
출신 선수가 이 정도 하는 부분에서 뭐 예전에 스카 있을 때부터 이 선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NHL에서도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빅토르 메테 선수가 몬트리올이 웨이버 공시한 거를 싹 낚아챘는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샤보 자이체프 그 다음에 메테 주프 뭐 이런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1, 3라인 1, 2, 3라인 좀 전반적으로 좀 구축이 되고 있어요. 수비진도. 그래서 괜찮은 베테랑 한두 명 정도 땅땅 채워놓으면 수비진도 꽤 괜찮게 굴러갑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맨머리 는 잘할 것 같지가 않지만 그럼 맨머리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필립 구스타프손 있죠. 뭐 포르스베리 있죠. 뭐 이런 선수들이 일부 이제 그 백업으로 할 만한 골리들은 있거든요. 세컨드, 서드 스트링 골리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타와도 팀 코어가 점점 생각보다 빠르게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마르크 메소시 옛날에 이제 그 오타와에서 뛰었던 베테랑 수비수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막 공개적으로 앞으로 3년 내에 오타와가 토론토보다 더 좋은 팀이 될 것이다 이랬어요. 오. 물론 이제 반쯤 걸러 들어야 되는 얘기도 있지만은 동의는 못 하시고요. 그만큼 그 지금 오타와에 있는 주축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의 그 잠재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올해 실제로 보여지고 있고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 재미있는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그런 발언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희망 자체는 올해는 진짜 희망을 좀 보여줬던 시즌이었다라고 뭐 오타와는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자원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성적은 비록 올 시즌도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즌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모습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이 또 다음 시즌을 기대를 해보게는 만드는데 과연 진짜 뭐 아까 그 말씀 맞더나 3년 안에 그렇게 강팀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좋은 시즌 마무리가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꼴등 합시다. 지금 뭔 필요는 없다. 6등이에요, 5등이에요. 그냥 꼴등합시다. 조금 더 모읍시다. 예, 올해 하루 1년만 딱 더 모으고 가보죠. 스코샤 노스 디비전 오타와 스너터스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NHL 주간 리뷰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1주, 2주 남아있는 정규리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거의 윤곽이 드러난 걸 갖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주 동안의 경기 잘 보시고요.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71회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섭 기자와 박힌천 PD,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